이탈리아를 여행하다 보면 사람들은 눈여겨보지 않지만 바닷가에 해안 감시망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해안 감시망루가 생각보다 많고요. 그리고 바닷가 절벽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은 의심의 눈으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왜 저들은 저기 살까? 저렇게 불편한 곳에 왜 살아야만 했을까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탈리아 해안 도처에서 발견 가능한 사라센의 탑입니다. 토레티 사레치노라고 부른 겁니다. 이탈리아 반도 전체에 한 3,200개 가량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바닷가에 이렇게 탑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 탑이 무엇에 쓰이는 물건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중세 시대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상당히 많이 파괴됐을 것이고 더 많았을 텐데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게 3,200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탈리아에 보면 언덕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언덕 위에 집이 있는 중세 도시들이 많죠. 예를 들면 로마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오르비에또 언덕 위에 이렇게 집이 있고요. 시에나라는 곳도 있고 페루지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언덕 위에 형성된 도시들의 공통점은요. 에트루리아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이전에 에트루리아라고 하는 정치 공동체가 있었죠. 그들로부터 이 언덕 위에 만들어진 도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언덕 위에 이렇게 도시를 지었을까요? 살기도 불편했을 텐데 바로 외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한 생존의 수단으로서 이렇게 언덕 위에 도시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중세시대 내내 이런 도시들이 유지가 되었었고 근대에 와서야 이 도시들의 가치가 없어지고 지금은 그냥 관광 자원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바닷가에도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피렌체에서 기차 타고 1시간 정도 서쪽으로 가면 친쾌테레라고 하는 도시들이 있어요. 5개의 마을이란 뜻의 친쾌테레입니다. 여기 지도가 있죠? 피렌체에서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5개의 도시들이 바닷가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예쁜 알록달록한 색깔을 칠한 집들이죠. 또 아말피 코스트라는 데가 있죠. 이탈리아를 가면 반드시 가야 할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아말피 코스트입니다. 로마에서 새벽에 출발해서 이 남부 투어를 가게 되면 반드시 들르는 코스가 폼페이 그리고 이 아말피 코스트입니다. 아말피 코스트에 가면 여기 지도가 있죠. 여러 도시들이 있어요. 작은 도시들이 바닷가에 이렇게 있습니다. 언덕 위에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도시들이죠. 그리고 이 도시 끝에도 해안 감시망루가 이렇게 있습니다. 항상 이 도시들에는 해안 감시망루가 있다. 왜 저렇게 언덕 위에 집을 짓고 살아야만 했을까? 또 어떤 곳에서는 절벽에 이런 수도원들이 남아있는 곳이 있어요. 산 카티리아 수도원, 산 미카엘 수도원, 메테오라 같은 이 절벽 위에다가 수도원을 지었죠. 이탈리아 산 마돈나 수도원들이 있죠. 또 아말피 코스트라는 곳의 대표 도시가 아말피인데 아말피에 가보면 이 골목에 쭉 들어간 다음에 갑자기 광장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아말피란 도시의 중앙 광장인데 광장이 나오고 거기서 다른 곳으로 나가는 골목이 있는데 골목은 되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쪽에서 들어와서 갑자기 광장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 골목이 있긴 한데 골목이 작다는 거죠.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럼 이 골목을 왜 만들었을까? 바로 해적들 때문입니다. 해적들이 바다에서 들어와서 이 광장으로 들어왔을 때 이 골목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2층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거나 화살을 쏴가지고 이 광장으로 들어온 해적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카스바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카스바는 요새란 뜻이에요. 성체란 뜻도 됩니다. 지중해 지역에는 이렇게 카스바라 불리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제리에 있는 카스바인데요. 바닷가에 있는 오래된 도시입니다. 성체입니다. 근데 다 골목이 작죠. 2사람 이상 지나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겨우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알제리에도 카스바가 있고 또 메디나라고 불리는 것도 있죠. 메디나는 오래된 생체라는 뜻입니다. 이런 곳의 공통점은 골목이 넓지 않다는 거고요. 미로처럼 생겨 있습니다. 모로코에는 카스바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런 카스바도 다 외부인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넓은 골목을 만들어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해안가에 집들을 짓고 살게 된 것, 또 아말피처럼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 어려운 광장을 만드는 것, 또 카스바처럼 좁은 골목을 만든 것, 이게 다 중세시대에 있었던 해적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형성되었다고 보시면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중세에 언제부터 이런 일들이 생겼냐면
바로 이슬람이 7세기 후반부터 북아프리카에 자리 잡은 때부터입니다. 그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사람들을 유럽인들은 사라센이라고 불렸어요. 그 사라센 해적들이 수시로 유럽을 침범을 했기 때문에 그 사라센 해적들을 맞서기 위해서 집들은 절벽에 져야만 했고 사라센의 탑이라고 하는 감시탑을 세웠던 거죠. 그 감시탑은 어떻게 활용이 되었을까요? 감시탑에는 대략 15살 먹은 10대 소년을 그 감시탑 위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소년이 바다를 쭉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배가 저 멀리서 들어와요. 그럼 그 배가 아군의 배인지 사라센 해적의 배인지를 판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사라센 해적의 배다. 그러면 당연히 그 소년이 소리치겠죠. 해적이다. 해적이 소리치면 사람들은 문을 닫아 걸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럼 절벽에 집이 있기 때문에 사라산 해적들이 거기를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라산 해적들은 어떻게 활동을 했냐? 주로 오늘날 튀니지에 있는 곳에 본거지를 두고 지중해 이 북방 지방으로 나가게 됐던 겁니다. 그 사라산 해적들이라는 사람들은 원래 이 아랍인들이 여기를 정벌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살던 원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베르베르인. 원래 이 카르타고에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연합을 해가지고 여기에 태수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해적국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은 칼리파의 명령을 따르던 이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발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한 겁니다. 해적이 대인 빚을 한 건데 유럽 지역 중에서 사라산 해적의 피해를 받지 않은 곳이 있었어요. 유일하게 바로 에스파냐였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아랍인이 점령한 땅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해적들이 안 갔죠. 만약 여기를 해적들이 공격을 했다면 여기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라산 해적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여기는 공격을 안 하고 나머지 요 바르셀로나부터 요 모나코, 제노바, 로마 이쪽까지 여기를 공략을 하게 된 거죠. 또한 이 이탈리아 반도에는 제대로 된 세력이 없었거든요. 비잔틴 제국의 일부 영토이긴 했어도 비잔틴 제국도 제코가 석자기 때문에 이 이탈리아 반도를 제대로 다스릴 만한 군대를 파견할 능력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대로 된 정치 권력이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사라센 해적들을 제대로 물리칠 만한 군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7세기 후반부터 8세기, 9세기까지 이탈리아 지역을 주로 해적들이 공격을 하게 되고요. 이 지역이 점점이 코르시카나 사르데냐나 로마, 시칠리아 이쪽에는 비잔틴 제국의 영역이고 비잔틴 제국에서 파견한 태수들이 근무를 하고 세금을 뜯어가긴 했지만 제대로 도와주진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 전체 그리고 프랑스 남부 해안 지방 그리고 아드리아 해까지도 사라잔 해적의 영향권이었다고 보면 되겠죠. 이 발칸반도의 남서부 여기 다 마찬가지죠. 사라잔 해적들이 이쪽까지도 공격을 하는 그런 형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것이 몬테카시노 수도원이었어요. 이 몬테카시노 수도원도 언덕 위에 있긴 했지만 사라산 해적들이 못 갈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특히 이 수도원이기 때문에 수도원은 돈이 많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있잖아요. 해적들이 노리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재물이고 또 하나는 사람이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신분이 높은 자들을 주로 노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잡아다가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노예를 모아놓은 노역장에다가 가뒀어요. 거기서 데리고 있다가 여기 수원 같은 데서 몸값을 내고 찾아가는 뭐 그런 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노렸던 건 수도원이었던 거죠. 수도원이 이탈리아에서 가장 부유한 데였기 때문에 재물이나 사람을 노리고 약탈을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불질러 가지고 몬테카시노 수도원은 여기 보면 중세 시대 모양이 아니잖아요. 중세 시대 건물들이 다 사라지게 됐던 거죠. 또한 시칠리아도 가장 중요한 공략 대상이죠.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시칠리아니까요. 그래서 북아프리카 사라센 해적들이 수시로 공략을 하다가 아예 827년 6월부터 여기를 공략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 시칠리아가 이 사라센 해적들의 영역이 돼서 이곳에 나라가 세워지는 것까지 이제 되게 된 겁니다. 여러 도시들이 이렇게 있죠. 예, 타우르미나도 있고, 시라큐스도 있고, 팔레르모가 있습니다. 이 칠레 남부에 가보면 스칼라 데이 투르키라고 하는 이름의 절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르키인들이 많이 오던 그 절벽이란 뜻이에요.
원래 사라센이라 부르기도 하고 투르키인이라고 불렀죠. 15세기 이후에는 이 이슬람 세력들을 이제 투르키인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름이 남아가지고 막 투르키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가봤거든요. 여기는 아니지만 요 옆에 해안 모래톱이 있어요. 그래서 배를 딱 대고 이제 시칠리아를 공격했던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사라센이 30년 동안 이 시칠리아 공격하던 당시에 가장 오래 버텼던 도시가 엔나라는 곳인데 시칠리아의 배꼽 같은 곳이에요. 중심에 있는 도시인데 언덕 위에나 요새 도시더라고요. 저기를 어떻게 정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험한 곳인데 그러니까 3년을 버텼겠죠. 또 시칠리아 동부에 가보면 타우르미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관광 도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아주 특이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원래 이 타우르미나는 낙소스라는 도시로부터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에게해에 낙소스라는 섬이 있어요. 그 낙소스 사람들이 맨 처음에 기원전 뭐 4세기, 5세기 이때쯤에 이 시칠리아로 와가지고 식민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바닷가에 낙소스라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기원전 300년 뭐 이때쯤 오면 해발 200m 위에 있는 타우르미나로 옮기게 돼요. 그리고 여기 타우르미나에 가보면 언덕 위에 있거든요. 그리고 바닷가에 낙소스라는 도시가 원래 있었다. 그리고 타우르미나 뒤편에 카스텔 몰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해발 500m 있거든요. 여기 이제 절벽지대라서 그러니까 해수면에 낙소스가 있고 해발 200m에 타우르미나가 있고 해발 500m에 카스텔 몰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500m 절벽 위에다가 왜 도시를 만들고 사람을 했을까 보면 이것도 다 살아선 해적 그리고 이후에 중세시대 내내 그 해적들의 침입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200m의 타오름이나 그리고 500m 가스를 몰라가 만들어질 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날로 보면 관광 차원에서 아무 생각 없이 보지만 중세 시대로 돌아가 본다면 저기에 집을 짓고 살아야만 했던 그들의 슬픈 운명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시칠리아를 이 사라센이 공략할 때 이 최후까지 버텼던 도시가 시라쿠사인데 이 시라쿠사는 비잔틴 제국의 시칠리아 태수가 머물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이 여기를 통치할 때 거기 수도가 시라쿠사였던 거죠. 그 시라쿠사에 보면 오르티지아라는 섬이 있고 육지 쪽에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성벽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꽤 오랫동안 지켜냈던 그런 곳이기도 하죠. 결국은 831년이 되면 버티던 비잔틴 제국의 군대들이 이제 물러나게 되고 여기에 시칠리아 토우국이 생깁니다. 이 시칠리아 토우국은 이슬람 정권이에요. 한 200여 년간 이 시칠리아 토우국이 시칠리아와 북아프리카와 사르데니아와 이탈리아 남부까지 영위했던 뭐 그런 정권이었는데 이들로 인해서 시칠리아의 이 이슬람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게 된 거죠. 오늘날 가보면 이슬람 사람들이 만드는 여러 흔적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포인티드 아치가 있죠. 고딕식 교회 건축에 이 첨도 아치를 쓰게 됐는데 그 첨도 아치가 어디서 왔느냐 라고 하는 뭐 논쟁도 많이 있는데 결국은 이 첨도 아치가 이슬람에서 맨 먼저 쓰였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 당시에 프랑스의 병사들이 그 첨도 아치를 보고 나서 프랑스로 돌아가서 프랑스 지역에서 첨도 아치가 먼저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첨도 아치의 이 증거물로 가장 오래된 게 바로 폰테 데이 사라센입니다. 사라센들이 만들었던 다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팔레르모에 가면 아랍 양식이 포함된 성당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당은 여러 양식이 섞였어요. 아랍 양식도 있고 고딕 양식도 있죠. 가장 최근에 수리한 건 돔 같은 경우는 바로크 양식이고 또 여기 보면 여러 디자인 무늬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랍 양식이고 여기 동글동글한 건 노르만 양식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원래 대성당을 노르만족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노르만족이 여기를 통치할 당시에 건축 기술자들은 원래 무슬림들이었는데 그들을 고용을 해서 이 대성당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무슬림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다가 시대가 지나면서 수리하면서 바로크 양식도 이제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팔레르모 노르만 궁전에 가면 노르만족들이 세웠던 곳에도 아랍적인 요소들이 요소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르네상스 시절 같은 이런
그 아치 형태로 구성된 곳도 많이 있고요. 또 팔레르모에 이제 성당에 가보면 이 비잔틴과 무슬림 기술자들이 그 노르만 지배층에 의해 이 건축을 했지만 기술자들은 무슬림 기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아랍식과 비잔틴 양식이 혼합돼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천정에 보면 벌집 같은 모양을 한 게 있잖아요. 이게 아랍 양식이고요. 또 이콘들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있고요. 뭐 성모가 있고 후광 있고 하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비잔틴 양식이죠. 비잔틴 양식의 이콘과 이슬람 양식에 같이 있는 아주 독특한 걸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문레한의 성당도 보면 이슬람 양식이 일부 들어있는 거를 볼 수가 있겠고요.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도 전형적인 비잔틴식 건축이 남아있는데 지금은 이 동방정교회가 아니라 카톨릭 교회예요. 근데 디자인으로 보면 아랍식과 비잔틴 양식이 혼합된 아주 독특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